자, 이제 부동산 정책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부동산 시장론을 좀 잠깐 봤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부동산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의 내용은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말이죠.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관리적 행위를 우리가 부동산 활동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죠.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행위가 부동산 활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고 또는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개선되면 이게 참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동산 학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학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악화되는 거,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그래요. 부동산 문제. 여러분 문제 생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공적 부동산 활동을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공적 부동산 활동을 부동산 정책. 자,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런데 부동산 대표가 토지. 그러면 이제 건물 중에 주택의 비중이 높죠.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경제적 이용을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근데 토지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토지를 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상대로 가격이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초과 수요 상승한다 그랬죠. 집가구 문제가 생깁니다. 집가구 문제. 그럼 주택도 한번 봐보죠. 주택은 질적 문제와 양적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질적 문제, 불량주택, 판잣집 같은 거 어때요?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 능력이 낮다 보니까 여러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주택이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불량주택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최저 주거 수준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놓고 있긴 하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주택보호금리는 100%를 초과해야 합니다. 100%를. 왜냐하면 양적으로 충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어요. 적절한 공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 앞쪽에 제가 강의하면서 주택보호금리를 100% 초과해야 한다.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문제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정책은 또 크게 둘로 나눠요.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같은 토지 정책 등이 좀 있지요. 그리고 주택에 관한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출제는 주택 정책이 출제됩니다. 그런데 입문 과정에서는 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 그 분석 도구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를 통해서 수요 공급을 충분히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미약하니까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정보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개발하는지 개발 때 그런 것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까지 개념을 조금 살펴봤는데 우리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이런 표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시장 실패라는 표현입니다. 자, 뭐라 되어 있나요? 시장 실패, 마켓 페일러. 시장이 실패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아까 이전에 우리 이전 강의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시장의 기능을 배웠습니다. 시장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무슨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원 배분 기능이죠. 제가 자원 배분 기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장의 기능, 제가 필기구 그거 어디서 사냐? 문방구에서. 만약 문방구 없다면 어떻게 돼요? 자,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될 텐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하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원 배분 기능인데 이런 자원 배분을 적절히 못한다. 적재적소 못하거나 적시 못하거나 정량을 못하게 되면 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시장 실패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실패란 뭐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출제되는 게
이런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 요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언급할 수가 있어요. 크게 4가지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분리해서 이제 그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이제 묶어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규모의 경제에 따른 독점 또는 독과점,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불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불안전성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할 건데,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가 있습니다. 공공재.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닙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불확실성 뭐 이런 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이 용어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규모의 경제, 이게 영어로는 economies of scale입니다. 자, 규모가 커지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규모의 경제란 규모가 커지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경차 있잖아요. 이 경차를 수작으로 만든다면 7천만 원 이상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누가 경차를 7천만 원 이상 주고 삽니까? 그럼 지금 봐요. 우리 경차를 매입할 때 1,000만 원대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격을 낮춰도 물건을 팔 수 있는 이유는 생산비가 절감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규모를 키워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면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economies of scale. 자, 그러면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은 분명히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왜 시장 실패를 일으켰을까? 규모의 경제가 독점 등을 낳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죠? 자, 봅니다. 자, 어떤 사람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 물건 가격이 개당 100원이고요. 지금 100개 팔고 있어요. 그럼 수입이 10,000원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자가 자기밖에 없어요. 독점이에요. 그럼 수입이 10,000원인 것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 값을 200으로 올리고요. 50개만 팔아도 돼요. 그래서 수입은 같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독점이나 홀로 독자죠? 과 적을 것잡니다. 독과점이 되면 소수의 기업들이 이 물건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독점, 독과점 아닙니까? 그러면 자, 값은 비싸면서 소비자들을 원하는 만큼 생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아닙니까? 근데 이런 규모의 경제가 그런 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걸 자연독점이다 라고 표현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그 자본이 그 정도 안 돼요. 저절로 독점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산업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럼 독점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 자체가 시장 실패를 가져다 준다고 보기보다는 이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독점 때문에 시장 실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장의 불안전성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좀 설명할 게 많으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공공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 자, 이 공공재는 이제 사적재와 좀 대비되는 표현인데요. 공공재의 정의를 좀 엄격하게 하면 상당히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철도를 이용해서 열차를 이용해서 어느 지역에 이동했다. 그럼 그 열차는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의 공공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것 뿐이고요. 사실은 사적재 소비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걸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말이죠. 공공재가 되려면, 순수 공공재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져야 순수 공공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대표적 내용이 뭐냐면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국방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지금 국방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따라서 A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 B는 쓸 게 없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경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여러분 열차를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좌석을 차지해버리면 다른 사람 앉을 수 없죠? 경합이 있습니다. 난 비배제성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쿠팡 서비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세금 안 냈으니까 너는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 거 없단 말이죠. 배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차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티켓이 없으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 공공재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제를 놨습니다. 무임승차제를 놨을 수가 있어요. 대가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게 되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과소 생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과소 생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자원 배분이 비효율성이에요. 적정 소비 생산을 미달한 거 아닙니까? 자원 배분이 비효율성.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건 뭐예요? 비대칭이라는 이야기는 한쪽 쏠렸다는 이야기예요. 정보 한쪽 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자, 이건 말이죠.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이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게 상당히 이해가 쉬워요. 보험 가입자 보면 말이죠. 내가 이제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만약에 보험회사가 이런 사람들,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런 사람들을 다 가입시켜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불하다 보면 말이죠. 부도납니다. 그게 이제 무엇을 나올 수 있냐면 역선택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역선택. 여러분, 보험 가입자가 자신에 대한 질병 가능성 이런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험회사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죠? 그렇죠. 건강진단서를 첨부해라. 아니면 혈액검사를 하자. 자, 암보험에 가입하면 6개월 동안은 그에 대한 발병이 일어나더라 할지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막기 위해서?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문 닫게 되고요. 보험 서비스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설득력 있죠. 그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도덕적 해이라는 것도 있어요. 도덕적 해이.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는 과거 정보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미래 정보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까지는 아주 뭐 사고 발생에 대해서 자기가 주의를 아주 다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주의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어때요? 운전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면 사고 나는데 뭐 누가 책임져요? 보험회사가.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기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면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사고가 나면 그 금액의 일정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20만 원까지 내가 부담하고 만약에 뭐 수리비가 뭐 50만 원 나왔다. 나머지 30만 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자기 부담금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도덕적 해이를 막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막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여하튼간에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은 이런 보험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외부 효과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이제 지문으로 등장한 적이 있고요. 이거 좀 자세히 나온 적이 있고요. 사실 이제 외부 효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26회 때도 이게 이제 출제됐었죠. 그래서 외부 효과 이제 개념하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외부 효과 그러면 external effect 또는 외부성 externality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외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여기서 외부는 시장 바뀌다 그런 뜻이에요. 시장 바뀌다. 그러니까 시장 안은 대가 수급이 이루어지는 게 시장 아니죠. 그러니까 대가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대가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외부 효과란. 그러니까 외부 효과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렇죠?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끼치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상태. 자, 다시 한번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끼치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상태. 대가 수급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시장 밖의 효과라 해서 외부 효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부 효과는요,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위에 유리한 작용을 가하면 외부 경제라고 불러요. 주위에 불리한 작용을 가하게 되면 외부 불경제라고 불러요. 불경제. 그래서 외부 경제는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합니다.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는 부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이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 사례를 다 쓰게 되면 여러분 시간적인 어떤 낭비도 있고 한 가지씩만 사례를 가지고 조금 이해를 도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수강생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장미를 좀 샀는데 말이죠. 10송이 샀어요, 10송이. 예, 근데 한 송이당 1,000원 줬어요. 10송이면 10,000원 줬겠죠? 자, 장미 이렇게 사놓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장미 10송이를 소비할 때 이분의 만족이 그냥 100이라 한번 쳐봅시다. 만족이 크기가 100이다. 이렇게 한번 간주해 봅시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장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던 수강생들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아름다운 장미, 향기도 좋고 말이죠. 주위에 한 세 분이 말이죠.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만족의 크기가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해서 30이 생겼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개인이 느끼는 만족은 지금 100인데 사회적 만족은 30이 더 생겼죠. 전체 만족은 몇이 됐어요? 130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그 옆에 있던 기분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기분 좋니? 아, 좋다고. 돈 내놔. 대가 수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만족을 느꼈으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요. 그죠? 그게 이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자, 그렇게 만족을 느낀 사람들이 그 10이 만족에 대해서 1,000원씩을 많이 낸다고 한번 쳐보죠. 그런 말이죠. 이 장미를 샀던 이 수강생은 강의실에 들어가게 되면 세 사람이 1,000원씩에서 3,000원 나한테 줄 것이란 게 관행으로 굳어졌다면 그게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라면 이분은 장미를 살 때 애초에 10송이가 아니라 13송이 정도로 살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3,000원 받을 거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대가 수급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미를 10송이밖에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13송이 소비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의사결정 주체가 사적 주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수준의 소비하고요. 개인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비 수준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비도 그렇고요.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외부 경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소비가 적게 이루어져요. 과소 소비되고요. 생산도 과소 생산이 돼요. 과소 생산. 그러니까 주위에 유리한 작용을 가하는 것을 외부 경제. 자 봐요. 외부에 돈 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건 뭐예요? 외부에 손해 끼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봐보죠. 이건 말이죠. 외부 불경제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례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담배를 태우시는 분은 담배 한 가지 피울 때 만족이 100이라 한번 쳐봅시다. 그렇죠? 이제 담배 피우는 거, 기호식품이니까 이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냄새를 맡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주 거부감을 느끼게 돼요. 자기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마이너스의 효용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만큼 마이너스 생겼다. 그럼 봐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만족이 100이고요. 이 냄새를 맡아서 불쾌감을 느꼈던 이 사람은 20의 마이너스 효용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사회 전체의 만족은 80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주위에 피해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피해를 주는데도. 그러면요. 이분은 담배를 막 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고려한다면 20만큼 마이너스 감소를 고려해서 적게 피우거나 아무 데나 피우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피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외부 불경제, 소비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 하나의 사례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에서 외부 불경제입니다.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막 생산해버려요 많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 불경제나 자 이런 것들은 과다 소비 그냥 놔두면 과다 생산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는 과소 소비 생산, 여기는 과다 소비 생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뭐 외부 경제 사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뭐 꽃소비로 제가 대신해서 얼른 어떤 결론을 좀 도출해 드렸는데요. 결론만큼은 좀 기억을 좀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자 외부 경제 글자가 하나 둘 셋 네 글자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죠. 네 글자 과소 소비 생산 이렇게 기억합시다. 다섯 글자니까 많으니까 과다 소비 생산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부 경제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은 지자체에서 어때요? 유리한 그런 산업들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핀피 현상 그럽니다. Please in my front yard.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외부 불경제 같은 것은 뭐 우리에게 오면 좋지가 않아요. 개발 기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님비란다. Not in my backyard. 이렇게 합니다. 님비 현상. 그래서 핀피는 내 집 앞마당으로 외부 불경제는 뒷마당에 조차 둘 수 없다. Not in my backyard.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서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결론만 좀 기억을 합니다. 외부 경제는 시장에 맞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과소 소비 생산. 외부 불경제는 과다 소비 생산. 그런 말이죠. 과소 소비 생산 이건 뭐예요? 적정 소비 생산이 미달한 거잖아요. 자 주의할 게 외부 경제란 표현은 분명히 주위에 유리한 작용을 가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적정 소비 생산이 미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말이에요. 적정 소비 생산을 초과했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되는 겁니다. 자원 비효율성.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규모의 경제라는 이 표현 있죠. 이 규모의 경제. 지금 이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중에 외부 경제. 그 다음에 공공재 이런 표현들 있죠. 어때요? 표현들이 좀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것들이 이제 출제되면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제됐었고 또 출제됩니다. 그리고 단독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것은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실패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뛰어들 겁니다. 정책을 시행하게 될 텐데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수단이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교재 개입의 수단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는 정부 시장이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개입의 수단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개입 수단은 첫 번째가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직접적 개입. 세 번째가 간접적 개입.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을 이제 비교하는 게 되게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번, 3번이.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은 이 토지 봐요. 사유규제는 국토 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직한 이용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 토지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안 돼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용도 지역지구제 이게 이제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공법에서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용도 지역지구제 등 가구 분할 통제 등 건축 허가 등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 정부가 그 이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이런 토지 이용 규제를 하게 되면 소유권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소유권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자, 용도 지정을 했다 해서 소유권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 개입하고 차이점이 그런 점이에요. 그럼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했을 때 직접 개입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되는 것이 직접 개입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뛰어들어서 정부가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되면 직접적 개입, 그다음에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간접 개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개입은 또 시장의 기능의 일부를 인수하였다. 이것도 직접 개입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기능을 통해 소기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사례로 한번 설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시장입니다. 시장. 공급자 마음, 수요자 마음. 이런 공급자 마음과 수요자 마음이 일치하게 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처음 보는 게 아니죠? 본 적 있으시죠? 시장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부가 이 시장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뭔가 하게 되면 직접 개입인데요. 잘 봐요. 시장에서 수요자 역할을 하거나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또 원래 균형 가격이 이렇게 탄생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올라가지 마 이렇게 했다든가, 그럼 원래 초과 수요가 되어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 거죠. 기능의 일부를 인수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직접 개입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민간인들 수요자 공급자하고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원래 가격을 이렇게 창조하고 말이죠. 균형가를 찾아내고 이렇게 되는데 말이지. 정부가 이런 가격수를 정해서 더 받지 마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왜곡되는 겁니다. 또. 자,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이라고 봐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요. 이런 게 이제 간접 개입인데.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 시장에 있는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줬다. 그럼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자, 그 물건 가격이 원인이 아니고요. 그 부동산을 구입하던 이 수요가 증가한다면 수요층 자체가 이동하죠. 수요층 자체가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간접 개입이 대표적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지 않고 그 기능을 통해 소기 효과를 달성한다고 돼 있죠. 이런 케이스가 뭐예요? 간접 개입이란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간접 개입.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습니다. 뭐 보조금 지급 말고도 뭐 조세를 부과한다든가,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 체계를 구축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뭐 주택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위해서 금리 인하 등을 통한 뭐 금융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다 간접 개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하세요. 여기가 이제 어린이 풀장인데요. 어머니가 이게 뛰어들었어요. 그럼 아마 급박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이가 물에 뭐 빠져서 다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때요? 어머니가 뭐 물을 혀치서 지나갑니다. 물을 쳐내기도 하고, 물도 가끔 마시고, 물살을 가르고 막 그럽니다. 이런 게 직접 개입이에요. 알겠죠? 거기 계속 계시면 안 돼. 아니, 아이 구출했으면 나와야지. 어린이 풀장에 놀고 있으면 더 이상 어린이 풀장 아니잖아요. 어머니 풀장 되잖아요. 그죠? 네, 저런 게 이제 직접 개입이에요. 그런데 간접 개입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머니가 이 어린이 풀장 밖에 이렇게 서 있어요.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애들아, 부딪힐 것 같아. 조심해. 정보체계 구축 같은 이런 거예요. 지정보체계 구축. 그러니까 거래 정보를 제공해서 원활하게 거래하도록 유도해준다 이런 거죠. 야야, 너 말 잘 들으면 용돈 줄게. 짜장면 사줄게. 뭐예요? 보조금 지급입니다. 보조금 지급. 너 말 안 들어? 용돈 뺏을 거야? 조세 부과입니다. 너 용돈 다 떨어졌니? 다음 달 용돈 땡겨줄게. 금융제도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간접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구분이 조금 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제목만 이렇게 훑어보도록 합니다. 사실은 말이죠. 저게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학습할 내용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서 잠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50쪽 보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에 토지윤규제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 용도 지역지구제 공법에서 좀 배우고요. 우측 각종 인허가나 행정규제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2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직접 개입으로 나와 있나요? 여기 토지은행 비축제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쌀 때 토지를 미리 사두었다가 나중에 제때 이 토지를 공급하자는 겁니다. 이게 토지 비축제도. 공영개발, 택지 공영개발은 전면 수용 방식을 취합니다.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디귿 봐보니까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가격 기준이나 임대 기준 같은 것도 직접 개입으로 봐야 되겠죠. 공공주택을 공급했대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도 직접 개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간접적 개입 수단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여기 쭉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셋째 줄쯤에 좀 잠깐 보입니다. 뭐 조세와 금융 방법. 그 다음에 넷째 줄 보니까 보조금 이런 단어도 보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토지거래 정보체계 구축이라든지 지정 및 등기 등에 의한 토지 소유권 설정 등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된다?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뛰어드는 공적 부동산 활동이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좀 정리를 마치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부동산 투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